이번 주제는 두 주제로 저희가 나눴는데요.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이명택 이사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 이 주제는 이재명의 정치와 통합정부론입니다. 발제는 저희가 시간 한 20분 정도 드리겠고요. 토론자들에게는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택 이사장님이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간 거친 이재명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이 지났고요. 마침내 이재명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에 이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이 대전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소위 중대선거다. 우리가 정치학에서 중대선거라고 하는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시대를 막 30도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선거를 중대선거라고 하는데, 2022년에 이 선거에 바로 중대선거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러한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 국가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환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행해야 될 과제,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주제로 돌아가서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국가는 첫 번째 국가는 그 대동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주 이 대동사회를 배웠고, 통합정신이 바로 대동사회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동사회를 정책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동사회가 뭐냐면 2500년 전에 공자가 이 바로 대동사회가 이상사회다. 이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하위하가 아니고 사가 아니고 천하위 모든 걸 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적으로 하고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공유하고 공개적이고 공적 복지를 제공하고 고르게 분배하고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공화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자의 대동사회 사상입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런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 대동사회, 이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봤습니다. 이 구호 한 말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 통합국민이 추구했던 대동사회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이자 위기 시대에 국가는 법강부약을 통해서 평등, 정의, 균분, 안전을 부여하기 위해 대동사회를 실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부가 고르게 공유되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억강부약의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구가 바로 대동사입니다. 둘째로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국가가 이재명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라는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대통령 취임서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묻기 전에 당신의 국가를 국민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 많은 이런 우리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명한 연설은 뭐냐면 국민들은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의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국가는 케네디의 국가에 역이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봉사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받들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이 국가가 이재명이 꿈꾸는 국가입니다. 이재명은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 국가가 그다음 임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장 가벼운 존재다. 왜냐하면 백성은 마음을 얻어야 천대가 되기 때문이라. 이제 맹자가 민리분경 이미 야국군이 가볍다. 민중분경 이미 중하고 국가가 가볍다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가가 국민을 지도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루즈벨트형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이재명은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한 불평등과 양파를 초래했어. 더 이상 시장경제 자본 배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루즈벨트형 국가를 소환해서 질서적 재화 서비스를 국가가 보편적 복지 형태로 우선 공급하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과 같은 기본경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은 국가는 경제적 위기 시에 더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바로 2차 대전의 미중의 국가 위기 중에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대표적인 국제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국 사람들이 그 2차 대전 한창에 그걸 단합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국 노동당 그런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을 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겠다는 이 비거리지 보고서를 기본 정당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전후에 전쟁에 승리한 보수당을 제치고 영국 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프랑클린 루즈벨트와 영국 그 노동당의 비거리지 보고서와 같은 그러한 그 정책이야말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저는 아이디어라고 믿고요. 바로 루즈벨트가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그야말로 미중의 경제위기 시에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풍요롭게 하는 사회보장, 실업보험, 최저임금, 사회복지, 신용정책, 노동권 인정 등을 내용을 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사선 대통령, 미국 최초로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 보편적 국제국가야말로 방역위기와 경제위기 두 위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위기국가의 해결사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코로나 대책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 제공함으로 최초로 한국형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험했고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은 간판 정책이 되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변방의 아웃사이더 정치인인 이재명이 바로 민주당의 대동 후보로 선출되는데 한 운동력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코로나 대질병으로부터 보호했고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해요. 지역 경제를 도왔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원 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기도의 중상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기 회복을 진작시켰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 국가의 보건사를 만들었고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 후보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지금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여타 경제 영역으로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의 필요의 니즈, 필요에 대응해서 공급되는 공공재나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가 담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재화 서비스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국가와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해야 됩니다. 넷째로 이재명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의 위임을 받았어요. 국민을 대리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를 신봉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전문가 집단인 집정관 집단이 민주 통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대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대표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검찰과 사법부에 맡김으로 해서 정치의 사업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임명주의 검사 같은 집정관 집단이 선출된 대표에 저항하고 있고 기재부 공무원들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저항했고 감사원 공무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저항했습니다. 임명직이 대표에 저항하는 이러한 집정관 국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바로 이러한 신집정관 국가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당성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모든 임명직 집정관들은 엄격한 선출직 대표의 통제하에 두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임명직 집정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자신들을 임명한 대표로부터 정치를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대표의 통제를 받으면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재명은 디지털 대전환을
대도약의 기회를 이용하는 혁신 국가를 지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혁신과 재창조를 주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혁신 국가는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금융과 같은 지식산업의 혁신을 중시합니다. 지식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의 인적 자금 개발에 국가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를 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 국가의 두뇌 기능을 개발하는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국가는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강국입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가 부력이나 강력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백범 김무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인용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의 대국에서 문화강국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팝은 세계 음원 시장을 휩쓸고 있고 영화 기생충은 4개 부문을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최근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웹드라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화가 아름다운 국가는 경제력으로도 풍요로운 국가가 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쇠퇴하던 미국을 다시 패권 국가로 재부상시킨 것은 문화와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실리콘밸리의 기술과 할리우드의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켜 세운 실리우드 제국이라고 합니다. 실리콘하고 할리우드의 합성입니다. 실리우드 제국은 기술과 실리콘밸리의 기술과 할리우드의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다시금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 다시 탈환하는데 운동이 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생산, 축적 그리고 데이터화가 4차 산업혁명의 사실상 이 콘텐츠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문화강국은 국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이런 국가입니다. 자, 오바마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90년 어려운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바마는 자기가 역경을 거치고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되는 자기의 스토리, 오바마의 스토리를 미국인의 스토리, 아메리카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소년공에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모든 대한민국 청년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꿈과 비전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면 바로 한국 최초로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백 교수님의 글, 사실 국가의 큰 방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컨셉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2022년 대전환의 시대 이 선거에서 중대 선거인데 이재명의 국가란 무엇인가 크게 6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동 국가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국민주권 국가, 노주배템 국가에서 독단적 복지국가로서 기본소득 정책의 설정을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는 제2국가 지향에 대한 이명백 교수의 언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민주주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기의 초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잉 권력이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표현신 걸 보면은 임명된 전문가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이재명의 국가 중 하나는 선출된 대표의 통자해주는 대의민주 국가, 민주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혁신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다야 방향하는 문화 국가로서의 문화 강국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으로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대표님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는 이 주제입니다.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보론이라는 주제로 경기대 박상철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철입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임명택 교수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교한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저 발제문하고 좀 연계성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대전환, 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정통성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고 주춤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대산할 수 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할 그 통합정보론에 대해서 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라는 용어가 큰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어두운 면도 많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불평등이 좀 정당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층에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있고, 어쩌면 이것이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너무나 그냥 경제 지식의 자율성을 맡겨둬가지고 국가 사회 전체의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는 어렵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소수 전문가한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맞게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경제학자만 이야기하는 문제인가. 좀 광범위한 집단적인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만이 이 대전환 시대의 국가 사회 전체의 진보와 진화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 흔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 연대라는 정치 부분도 있고,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어떤 특히 정치 집단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이념적 분열이 돼버린 듯한 이런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극단적인 분열, 양보할 수 없는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코로나 전국의 불안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철학이 정립돼야 된다라는 것이 내년 대선에 대한 가장 큰 요구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적인 큰 정부나 작은 정부 논쟁 같은 것은 이미 비효율적인 방론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임명택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규모, 다양하고 예기치 못하는 이 수요와 공급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국민들을 구제하는 국가, 진보적 해결자로서 이 정치 리더십이 좀 나와야 된다. 이걸 대선을 앞두는 코로나 전국에서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환 시대의 국가의 성격과 책무를 이제 재규명하고 구체적으로 권력자에서 공공의 봉사자로 정부 역할을 전환해야 되겠다.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케네디가 하는 말 반대로 봐야 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될 상황으로 맞다라는 것이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말씀을 이재명의 국가는 무엇인가라고 연계되기 때문에 오늘 발제는 상당히
부드러운 면이 있고요. 이제 그 통합정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통합정부가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는요, 이 지금 소위 시대 정치, 시대 상황을 거쳐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같이 좀 느껴줘야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 좀 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그 대전환 시대에서의 어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선 과정에서 이제 하도를 인정을 받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은 그 사람의 저는 그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몇 글자로 이야기하자면 실용적인 개혁주의가 필요한 한국이다라고 보고요. 이 많은 국민들이 정부한테 많은 것을 해줄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확대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누구든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의 부분, 이 사회 변화를 못 느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MZ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MZ 세대의 표시라기보다도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했죠. 이재명 후보한테 요구한다면 그러한 정책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공유하고 소통, 설득을 통해서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는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꺼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당선 조건으로서의 통합의 정치력은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게 20대 대통령 선거는 정말 순도가 높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체결될 상황이 올 거라고 본다면 중도의 땅은 작은 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도를 차지한 자가 승리를 하게 되고 바로 그 승자에게 통합의 정치력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권 여당은 부담이 더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왔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념적인 다양성과 실용 정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갖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집권 여당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1의 과제는 이념적 편협성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그런 정당 구조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80석의 거대 여당을 어떤 형태로 정치 방식, 어떤 형태로 새로운 정치 방식을 정립해야 되겠냐라는 것은 그 부분은 혹시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따 혹시 토론 과정에서 나오면 추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통합의 정치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한테는 선택의 계명이 되고 차기 정부는 실천해야 될 계명이라고 제가 중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정부의 이름이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의 정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명박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호칭, 통합정부라는 호칭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성격의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통합정부라는 단어는 처음 생긴 말도 아니고 처음 생긴 단어도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수의 말기에 수원역에 오셔가지고 정조의 대탕정책에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내외적 상황으로
이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일종의 미개의 과제죠. 그런데 이 통합정부라는 것은 어떤 듣기에는 보수와의 어떤 그 결합을 위한 이야기인가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보수, 진보 다 합쳐서 통합정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협치 내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제 통합정부가 협치라는 표현대로 국정 운영의 수단이다 그러기보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저는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에서 이제 재점화가 되었다고 보고, 그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는 전국적 범위의 국민적 국민 주도형의 정책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분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뭐 싸우는 정치, 편가르기 정치, 뭐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시장에 나가면 아마 20년 가까이 이야기만 듣고 있을 겁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진영 정치를 타파하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적 계획주의를 표방하면서 통합정부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해왔던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큰 정치 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선거 과정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통합정부, 소위 저는 협치형 통합정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보수 진보의 그 진영 논리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적인 사회적 갈등 그런 것을 정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정책 효용성을 강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대헌 문제 이런 것들은 통합정부라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통합정부가 왜 필요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이 청와대 이재명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정부로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관들을 찾고 인사청문회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행정조직 개편하고 선거 캠프가 단순하게 지지층과 단순하게 물리적 결합을 하는 형태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에는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국무총리로부터 예산권을 박탈해서 기획재정부라는 권한을 이양 통합시켜가지고 원천적으로 책임총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시장 우선의 신자유주의적 발상이죠.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해가지고 여러 부처를 통폐합함으로써 전문 분야별 장관들을 불가능하게 했다. 지금 그 홍준표, 윤석열 야당 유력 야당 후보 측에서 보면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교부에다가 통일부를 집어넣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여가부를 집어넣고, 이건 통폐합이 아니라 종속적 결합. 이런 게 이제 지금 지금 보수 정당에서 정부에 대한 조직 행정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대로 좀 이어받았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 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 참여정부의 기본 정신으로 원상 회복함으로 해서 영실공히 장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조율과 융합 또는 통합은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를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여러분이 뒷부분 가면 도표가 하나 있을 건데요. 정교하게 만든 건 아니고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예산처 기능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획재정 경제부로 넘어갔다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는 부처를 보면 과학기술부, 과학교육부, 농림부, 산업부, 향수부 이렇게 해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개수로 지금 18개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15개로 올해 통합되면서 올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부처가 많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인수위에는 어떤 상황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중앙인사위원회가 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사정책에 상당히 독립성을 추구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 수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와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인사위원회 자리를 경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폐단들이 있다라는 게 도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 정신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굵은 그 바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 정부란 책임 총리란 게 무엇이냐? 제가 여기다 Q&A를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저 사실 확인 안 한 사실입니다만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책임 총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으셔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대통령께서 이해찬 총리처럼 하면 됩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제도가 국무총리한테 예산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솔직하게 보면 예산과 재정을 한 손에 움켜쥐는 재정경제부총리에 얹혀 있는 것이 국무총리의 모습이 상당기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총리제가 어떤 제도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국무총리는 어쨌든 대통령의 신임에 전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관여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책임총리제라는 것을 정말 실제로 실행하려면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인사정책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겸직하게 된 문제가 왜 문제냐면 이 행정부처만이 아니라 대법관 예비 후보들마저도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으로 비서실장을 모이고 대통령을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농단에 싹이 그렇게 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부활 설치 신규 신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이어서 장관 책임 그 전문 영역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책임 총리가 중요한 거 아니라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부처를 합쳐놓으니까 장관은 전공이 이건데 부처는 많이 합치다 보니까 그냥 목술 차원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는 것. 이 문제는 이 책임 총리와 장관 책임제에 걸맞지 않은 제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나와 계십니다만은 국가공무원 노조위원회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 똑같이 장관 책임제에 대한 생각은 좀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말씀은 책임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산 문제는 기재부에 따라 끌려다니고 또 조직과 직지는 행안부에 끌려다니고 인사 문제는 혁신처에 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전혀 없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이제 안을 제가 맞는 말씀이라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권력자가 아닌 그 공공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행정학을 하신 분들은 어떤 조직의 전문성과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추게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행정 조직 이론적으로 의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이 전문 영역으로부터 정부가 민간 영역에 봉사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정부 설계 발상부터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거버넌스와 통합정부 설계 방식이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정치를 하면 대통령과 정당 중심으로 가는데 한국의 정당이 아직까지는 어떤 합의를 봐도 사회 전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한국 정당 정치가 사회적 통제력과 규율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또 국민과 시민사회를 직접 부닥치고 거버넌스를 해 나가는 것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래서 통합정부론 안에 이러한 거버넌스 부분을 수용을
마침 이재명 정부 후보께서 어떤 변방 정치의 경험이 바로 이 부분에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고요. 그럼 설계 방식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선거 과정과 인수위원 과정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장관과 국무회의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어느 측면에서 현 정부가 가장 수석 보좌관 회의를 너무나 많이 하더라. 거기서부터 의사결정하더라고 비판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에 대한 인사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필요하고 얼마 전에 김동연 뭐 나중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급 공무원 고시 폐지하자. 이것은 전 공무원들의 저는 의견이라고 저는 그런 바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굴절되는 과정을 보면서 감사원의 현재의 정책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어떤 문제 중심적이고 부분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는 좀 이번에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할 때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엇이 준비돼야 되냐면 집권 전후로 해서 정말 큰 변화를 위한 사회 대개혁의 어떤 강령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통합정부론이라는 것이 안착이 되고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 이재명의 정책 통합정부론을 발표해 주셨는데 대전함이라는 데서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정부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주의적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념적인 어떤 매몰성 그걸 탈피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통합 정부론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협치형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높이는 하나의 좌표로서 될 수가 있는데 그 필요성에서 큰 두 가지 행정부처는 이제 전문 분야별로 이제 편성을 하는 건데 장관 책임제 또 책임 총리제를 더 얘기를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 통합까지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거버넌스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 통합형 대강령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분께서 오셨는데요. 시간은 저희가 한 7분씩 드리겠는데 7분을 넘기셔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시면 더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먼저 민당 전 전략기획위원장이셨고 후보의 기획단장 역할을 하셨던 전 기획단장이셨던 이근영 단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나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보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시는 두 분께를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 대전환이네. 네. 뭐 이 대전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존 정치 질서나 뭐 경제 질서를 포함해서 기존 질서가 과거처럼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공감하고 있는 분야인가 싶습니다.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환경을 비롯한 자연 질서조차도 미중의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400 몇십 년 전에 지구상의 인류의 숫자가 현재 지금 78억이라고 그러는데 고작 그 당시 한 4억 정도였더라고요. 4억에서 400 몇십 년 만에
78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 이런 양적인 팽창. 이것이 가져오는 뭐 에너지나 자원의 문제라든지 환경 구조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체 수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인류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이 네트워크의 숫자가 엄청나게 더 증가하고 있다는 같은 숫자가 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네트워크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 해서 이 글로벌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하는 이런 세상 이런 속에서의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작동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도 바로 그거에 이제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서는 더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반복되는 위기 그리고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몇 번의 위기를 이 통화와 신용 공급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왔는데 이 극복에 누적된 부산물로서 이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넘어서서 이 자산 양극화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지속가능한 이 발전과 이 국민 생활의 보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큰 과제를 안고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또 후보에 당선됐지만 또 차기 대통령직을 맡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대전환으로 규정을 해주시고 그 속에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총론적인 것과 강론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사족을 두세 가지 제가 붙여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먼저 국가의 역할 자체가 과거와 정말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자유주의적인 뭐 야경국가나 신자유주의적인 개방국가 이런 걸 통해서 자유의 확대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의 자유냐, 또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쟁은 결론을 얻어야 되고 자유의 확대라는 큰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복지나 인권 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흐름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쭉 지금까지 강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또 소득과 분배 또 경제와 복지 이런 두 개의 좀 분리된 바퀴를 같이 통합하고 조정하고 조화를 이뤄내는 그런 데서 국가의 역할을 많이 찾아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좀 단순화시켜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사회라는 게 일과 누리조차도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일하는 인간이라는 소위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를 포착을 해서 호모 하비리스라든지 누리하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호모 루덴스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과 누리 자체도 구별되지 않고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노동인지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과 시민을 분리해서 경제와 복지, 소득과 분배,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분리된 영역으로 놓고 통합 조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를 새롭게 조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요체 중에 하나를 보통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는 과연 뭐냐? 이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과 놀이, 그 이외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소위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를 누가 수용하게 할 건가, 또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하게 할 건가 하는 이 부분이 국가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의 경우에 우리가 국민의 소위 4대 의무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교육, 납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의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근로가 의무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할 정도로 지금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또 어찌 보면 그런 헌법 개정하기도 전에 일과 도리가 과연 뭔가, 근로가 어디까지인가, 그 개념 자체가 또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쪽 자체도 원래는 유럽에서 보수 쪽의 복지 효율화 중심의 그런 접근 방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논의가 됐지만, 지금도 우리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출발선도 거기에서 여전히 머물러서 그 비판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자리 없는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또 현재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유발 하라리라는 분하고 대담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런 무슨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생산자로서의 기능, 즉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의미도 없어지고, 또 소비자로서의 기능도 상당한 부분이 또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인간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그 당시에 좀 대담하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좀 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이 국가와 이제 정부의 역할, 특히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좀 기준에 비해서는 좀 달라졌다 그런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더십 부분입니다. 우리 박성철 교수님도 리더십 부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명적인 지식은 권력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주변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리더십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들끼리의 주고받기가 계속 반복되면 이것은 정치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기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주변부 리더십으로 중앙부 리더십이 좀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중앙에서 상당히 먼 변방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발상을 가지고 나름의 그런 행정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앙 정치를 좀 바꿔낼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국가는 왜
인간의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데런 에스모글로 제임스 로빈슨이 얘기한 그 포용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게 우리말로 원래 영어는 인클루시브라는 용어인데 우리말로 포용이라고 번역하면서 사실은 조금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귤이 탱자가 되는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클루시브라는 이 포용이라는 개념이 소위 케어링,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득권 체제를, 이 강고한 기득권 체제가 없는 나라, 없는 사회를 포용적인 사회, 인클루시브한 사회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진입장벽이 낮아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력들이 언제든지 진입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포용적인 사회다. 포용적인 시스템을 갖춘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들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다가 그런 포용적 경제, 포용적 정치 시스템을 가진다. 그거를 이제 높이 평가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혁신은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혁신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용적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번 대선이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고와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언제나 이념은 중요합니다. 이념 없는 정치는 사실 영혼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념이라는 게 일정 부분 관성과 경직성을 갖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런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재부의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항 얘기가 있었는데요.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부자를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부자를 챙긴다는 면에서 보면 이건 보수 연장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존의 자료는 판단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데서도 드러났듯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조건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그런 모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차기 정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료를 하시자면, 부탄의 국가론이라고 할까요? 부탄이라는 나라, 히말라야 수국이죠. 그 얘기를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탄을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한 나라 이렇게들 딱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부탄은 국민이 행복하다고 해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행복 증진을 국가의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션, 이 GNP와 R가 GNH,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GNH를 대등한 기준으로 국정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저희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라는 조사를 하는데, 부탄은 전 국민 행복 실제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주관적 행복감 이외에 객관적 지표로 설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서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부탄의 경우에 몇 년 전 조사에 의하면 91%가 행복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91%가 행복합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당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객관적 지표에 의하면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재판정을 해서 이 국가는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51%가 행복합니다. 라고 다시 재분류를 해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국가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not yet happy.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지금 이명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강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거 일맥 상통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탄의 1인당 GDP가 지금 3,000불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총리가 이 GNH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이 GNH에서 국민 행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국가의 목표로 설정해서 관리하자는 이런 측면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차기 정부도 좀 시사점을 얻어서, 특히 이제 이 양극화에서도 이 물질적 문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삶의 질, 행복을 다루는 그런 정부,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양적 성장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또 성장을 이룬다 해도 삶의 질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국민적 평가, 그런 현실 속에서 21세기형 국가 운영 방식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을 행복을 다루는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황하게 우선 청원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근영 단장님 토론에 지금 거의 발제 수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효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과거 네트워크의 숫자 증가라든가 또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소득 자산 양극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면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과거의 국가의 들어가는 다른 문제를 접근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아주 저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유발 하나리 얘기하면서 사실 혁명적 사고라는 것이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부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그런 언급을 주면서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십 교체의 어떤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30, 40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인식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너무 천착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기본소득도 역시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세계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의미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행복국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민 행복 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국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재정입니다. 저는 토론자로서의 시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면서. 통상 책을 읽을 때 언제 밑줄을 치시나요? 너무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 그게 아니라 나의 고민,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내 고민의 지점이 요약되거나 정말 적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 미주를 있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아직 성숙시키지 못한 제 고민의 지점,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다음 민주정부 4기 또는 뭐 2-2 집권기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또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함께 맞닥뜨린 어떤 지점에 대한 제도적 고민, 개인적 고민 모든 것들을 아울러 주신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국가론, 정치론 이렇게 단선적으로 고민하신 게 아니라 기타의 인문학들을 아울러서 통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두 분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정부 4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든지 또는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2기 집권기에 2-2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또는 이재명의 장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두 분의 발제를 듣다 보니까 롱텀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사회 이후에 근대 국가들은 사실 모든 시민들이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하고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는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지금쯤은 한텀을 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점검할 지점들이 있고 우리가 맞다고 여겨왔던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회의하고 그 제도를 오늘의 그리고 또 단순히 지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펼쳐질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바꿔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노업이 필요한 때인데 문재인 정부는 말씀 주셨듯이 인수위 없이 시작하면서 적폐 현안들에 대응하느라고 그런 큰 고민들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위기로 따진다면 그때보다 지금 더 큰 위기의 시기이긴 하지만 똑같은 개혁도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관료집단 또 집정관이라고 임명백 교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특정 기재부 등등을 한정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역사 안에서 정부의 기능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구조 그리고 대안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또는 정치 구조 등등을 아울러서 고민하면서 그런 개혁의 지점들도 자료를 넣어갈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 관료 문제도 두 분 고민 다뤄주신 것 같고 특히 또 정당의 역할 흔히 빠라고 얘기하는 팬덤의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 하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정치인과 또는 그것들을 무시하는 정치인으로만 구분하고 비판할 때 그런 지점들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민을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 또 제가 폐간까지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민 안에 그 한 줄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갔었고요. 또 30년 동안 개헌되지 않아서 헌법이 30년째 박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재명 후보는 헌법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그렇지만 기존에 규정했던 기본권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했었고 또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틀 안에서 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차기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협치라는 말씀하면서 통합정부 등등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하나씩 조금만 제 의견을 첨언해서 조금 말씀을 내려보면요. 이제 관료제라고 할 때 아까 이명백 교수님 행정관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테크노크라트라고 해서 테크놀로지하고 윌리엄플랫해서 그 두 개를 합성화해서 소위 관료제를 평가적 언어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직업공무원주의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당초 취지와 목표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금강옥조같이 절대적 진리로 해서 관료제가 누리는 정말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 관료제가 사실은 정치를 압도하는 그 현상들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검난 그리고 감사원이 정책적 감사라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체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정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기재부라는 어떤 표현을 하죠? 경제부총리에 얹혀있는 국무총리라는 표현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구체적 과제로는 세분화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부처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전문성을 살리면서 비대화된 부처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운 장관도 있잖아요. 사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장관을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그리고 또 비대화되는 부처를 경계하되 저는 플러스 알파 소통은 늘리는 것이죠. 융합으로 소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차기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팬덤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또렷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굉장히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제도에서 채택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디까지 반영하고 대의제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지 참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팬덤 문화를 단순 악으로 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직접 참여 정치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타편화된 여러 의사들을 종합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던져주신 정당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라는 박선철 교수님 얘기가 또 다른 좀 저의 고민의 다른 방향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았고요. 흔히 우리가 소비자를 얘기할 때 프로컨슈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도 소비자 중심 사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프로컨슈머 역시도 사실은 그 생산자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소비자들이 보니까 생산을 하는 절차에 조금 관여시키면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한다. 근데 이제는 그 시대마저도 넘어선 거죠. 정말 공급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변형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고 무엇보다 정치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편적 복지,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겪으면서였습니다. 무상급식도 뭐 그 전에 또 한 번의 경험이 될 수 있었고 2012년부터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 현수막과 프레이즈가 학습에 단초는 제공을 했겠지만 국민이 체감했던 건 위기 순간에서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복지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기본권 또는 복지적 기본권이 추상적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 권리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에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고민도 이미 축적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와 같은 방향의 이재명의 실험을 틀 안에서 이제 제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개헌에 대한 논의는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의 개헌의 한계는 바로 정치 체제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 거듭 얘기하시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정치 구조, 통치 구조의 변화는 분명히 함께 병행되어 고민돼야 되지만 국회 안의 논의는 의원 내각제다, 의원 집정부제다 그런 통치 체제에 국한된 논의로 흘러왔고 국민은 소외돼 있었다는 점을 자명합니다. 이재명의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30년 지금 헌법체제,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들 그리고 또 그 한계 내에서 해보려고 했던 그런 갈증들을 이제는 적극적인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의 파도로 또 던질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정부 협치인데요. 두 분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 주시진 않았지만 이 협치를 교조적인 방식으로 기왕의 국회에서 얘기하던 1+1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이런 산수에 머무는 그런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통합정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통합정부라든지 협치내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적 정치와는 굉장히 대립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책임을 비꼬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치를 수렴해가는 과정 안에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그런 협치의 구조를 고민을 해야 될 때이고 무엇보다 국회 역시도 기존의 방식의 그런 사술적 평균에 불과한 협치가 아니라
논의를 충분히 예각화시키고 공론화하는 절차에 기꺼이 국회에 전당을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잘 싸우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고민들의 갈등을 국회 안에서 충분히 풀어내고 소위 말하는 끝장토론, 상식과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끝장토론 가운데는 궁극적으로는 합치되는 지점들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물러서야 될 때를 알게 됩니다. 토론이 실종된 국회 문화에서는 저는 협치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단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협치를 고민하고 협치를 하기 위한 사전적 작용으로서의 예각화된 논점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국회 문화 등등도 아울러서 고민하는 차기 정부가 돼서 정부의 역할과 국회 역할을 정말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정치인으로서의 고민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가치들, 위기 상황에서의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 두 분의 문제인식의 큰 틀 안에서 각각 좌표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 세부적인 고민들 하나하나가 각기 맡겨진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감론적으로는 실행이 되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새로운 내일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이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CIO 마지막으로 이명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와닿았는데요. Chief Imagination Office, 정말 상상력, 이건 상상력이 지멋대로 상상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말 그간 학습되어 왔던 답습되어 왔던 교주적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기에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던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이라는 나름의 실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와 함께 손잡고 고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교수는 재선 의원이시면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얘기들을 오늘 토론회 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기과제, 장기과제가 있는데 앞으로 큰 이재명 정부는 롱텀 차원에서 바라보는 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명백 교수님 또 박상철 교수님의 그 발제가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좌표를 설정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과 관련돼서는 이재명이 또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본권 중심의 개헌 논법은 더 깊이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책임정책 강화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탄희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토론을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토론문에 의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좀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구하는 동안 각자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열린테크의 미래정치기획위원회 일을 하면서 출범을 할 때 더 역동적인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기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리더십이 돌파형 리더십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큰 바탕화면처럼 깔려있다, 영화의 배경화면처럼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돌파형 리더십에 대한 요구. 이것은 왜 이런 요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위기의 크기는 역대급이에요. 전대 미문의 위기들이. 그런데 공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문제 해결 능력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 두 가지 사이의 격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불안하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분석을 해보자면 대체로 기후위기, 격차위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난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건의 문제까지도 포함한 생태계의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격차 위기는 자산 격차, 소득 격차, 또 일자리의 문제, 세대 간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런 사회 경제적인 영역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위기가 또 있습니다. 혐오 위기입니다. 감정의 위기입니다. 감정의 위기. 저는 이 감정의 위기가 우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혐오, 극우 포퓰리즘, 이로 인해서 을끼리의 전쟁 이런 것들이 격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실험 만능주의라고 하는 가짜 해결책에도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은 돌파형 리더십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후위기, 격차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조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 그 리더를 따라감으로써 그 민주주의의 위기와 감정의 위기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돌파형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대중의 해안이 맞는 것이, 실제로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문제라든가 격차위기에만으로 한정된 돌파형 리더십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돌파를 또 계속해서 확충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끊겨져 나가버리면 이제 마치 이제 연료를 다 소진한 로켓처럼 돌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고갈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돌파형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적인 혁신 기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핀란드의 시민방위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대만의 오드리탕 디지털 장관이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집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죠. 저는 차기 정부에 요구되는 이 돌파형 리더십이 이런 민주적 혁신 기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 감정의 위기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돌파형 리더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역동적인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미래정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미래정치를 이재명 정부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역동적이고 더 큰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로 더 설명을 했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내가 직접 하는 민주주의, 약자의 힘이 되는 민주주의, 미래 세대의 힘이 되는 민주주의, 네 가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논의 속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복국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미래 세대의 힘이 되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 또 정서적인 무기력함,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인 과제로 다뤄야 됩니다. 그 관련된 수치들, 통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거를 실무에서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찾아낼 수 있는 부서들을 만들고 이런 논의들이 오늘 이제 대전환 시대의 국가 차기 정부라고 하는 주제를 요즘 이 논의 속에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치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지정 토론문에 의해서 지정 토론하겠습니다. 이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정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또 국민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해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회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김혁배 이사장님 또 박상철 교수님이 밝혀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돌파형 리더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돌파형 리더십과 통합의 리더십 두 가지가 다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돌파형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통합의 리더십은 당연하죠. 결국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아닙니까? 특정 정파가 아니거든요. 그 공동체 전체를 구해낼 수 있는 리더십, 그런 의미에서의 통합 리더십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영역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임혁백 이사장님께서 발표문에서 말씀 주신 업관부약의 대분사회, 보편적 복지국가, 집정관 국가 철폐, 혁신국가 등등의 이런 과제들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형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박정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정부로 이처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와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특히 중앙정부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대 전환, 국가대 전환과 관련돼서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정치라고 한다면 대전환 기획에 충실한 집행자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뛰어넘는 이야기죠. 정당, 의회, 대통령,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이 공공영역 전체를 서관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현실 정치 속에서도 정당의 이제 최고 리더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명확히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정부 수반을 넘어서는 정치의 전반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 대전환을 가능케 해야 된다. 그런 기획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집행해내는 역할로서 정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적 기후위기, 감염병과 재난, 또 오랫동안 구조해야 될 자산기의 불평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기, 인구 감소와 세계 지방 격차의 극대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고 세대와 지방이 공존하고 또 자산 기회 격차를 완화해서 약자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그린들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미래형 시장을 만들고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도 재기할 수 있는 공공 안전망 구축해 나가는 이 긴 대전환의 과정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생계를 유지하는 시장,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두 가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전환의 방향이 기획되고 설정되어야 하는 그 다양한 영역마다 단계별로 실천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시장과 사회의 대전환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 정치를 통한 방법입니다. 선거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광범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투입과 평가라고를 작동시키면서 시민적 동의와 승리에 기반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통합정부론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우리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중앙정부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이해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시대의 조건들을 넘어서 지구와 세대와 지방이 함께 공존 가능한 따뜻한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은 좌우, 중앙, 지방, 청년, 기상, 부자, 빈자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박상철 교수님 발표문 저는 17페이지, 18페이지에 말씀 주신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잠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는 조금 지갑해 주시죠. 네. 제가 시간이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정당 리더십 관련돼서 저도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몸을 나가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해주시기를 신중함과 자제 그리고 이제 관념과 자제가 정치 현관의 생산성을 높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 이제 정치 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이 신중함과 자제가 정치 현관과 마치 배타적이고 배척되는 개념인 것처럼 사실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치 현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자제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사실은 통용되는 그런 또 상식이라는 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역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관료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나 타 정당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함과 자제 없이 나가던가 영역 설정의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실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아까 주신 우선 잠깐만 이탈리아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이명벽 교수님께서 오늘 목포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데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오늘 훌륭한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끝내고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단락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한 30초에서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이 정의하는 정부는 중앙행정부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가장 1차적인 책무는 국회가 제정해놓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유능한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분산과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평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협업 체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될 영역과 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돌파형 리더십, 동안 문제 해결, 선사해야 될 영역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읍면동 중앙자치와의 분산과 분권을 통한 수평적 협업, 또 대통령이 책임 총리, 책임장관, 또 중앙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을 통해서 관료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법원이 대통령과 강화된 형태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기후 강경 및 불평등 과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정부주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질병 관리와 공공보건 업무를 복지기능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로 질환보건에 부합하는 중앙행정부 조직 재편과 중앙병원의 협업체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 인사정책, 공직률비 관리 능력 제도화와 책임전환이 운영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정책 제안 심의 평가 과정 전반의 심의 참여 제도와 전담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네 번째 관련돼서는 이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형태의 참여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시민참여 제도화를 요구하는 수준이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형태의 구체적인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종권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돌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국민들의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 느끼는 그 위기의 민감도와 정부의 대응 능력이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리더십, 이게 바로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현안들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서 대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4가지까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또 토론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서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노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29개 부처청위원회를 구성되고요. 최근 저희가 소방노조 포함해서 한 3만 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부처 최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상급단체는 차천정 위원장님이 돌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 약진경 공노총이라고 합니다. 1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노총 산하에 국공노까지 노조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분 그때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집에서 두 분 발제문을 보고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난 6월 달에 TF 구성해서 8월에 대선 정책관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박상철 교수님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당 부분은 공유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선 정책 과제와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 국가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당장 구호를 세웠죠. 그러나 실제 일각에서 우리 노동계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노동이 상실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재 여야 후보 모두 대선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노동이 좀 실종된 상황 아닌가 이 문제에서 그런 우려도 많이 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국가관광 대동국가, 국민주권국가, 보편적 국제국가, 비민주주의국가, 혁신국가, 문화강국을 내세웠는데 상당히 이 부분들도 공감이 되고 이렇게 실제 진짜 우리나라가 이런 했으면 소망이 실현이 되는 게 일단 이 국가관이라는 게 보면 평소에 정치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이 정치 철학 내지 세계관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한다거나 표명한다거나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올바른 이제 정치 철학이라는 게 기득권과 자본을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시민과 노동자들 대다수 국민들을 중심에 두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후자에게 바라보고요. 일단 국가라는 게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물론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한 나라가 빠지면 국가가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중에서 이제 사람의 집단이 결국 영토와 주권을 누리게 돼 있는 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시민 집단이라는 거죠. 시민 집단. 그래서 이제 시민 집단의 주요 구성은 결국 노동자인 거고, 그렇다면 이 시민을 국가는 이 국가 구성 중 가장 중요한 이 시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노후를 잘 살가게, 그리고 일한 만큼 교육을 받게 되고 하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노후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신자유주의는 자본을 절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국가의 주인이 돼서 노동자와 농민을 수탈했습니다. 비정규직 대량 양산하고 FTA를 통해서 농촌을 파괴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히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촛불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여권이죠. 정확히 말하면 180석 준 이유는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권이 잘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된 혁명적 혁신을 하는 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종이 되고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집권 여당이 많이 힘드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확하게 지침을 촛불혁명을 통해서 선거 정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는 정책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정권 재창출을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좀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박상철 교수님 그 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우리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근데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희는 8월달에 먼저. 그렇긴 한데 일단 근데 저희 별대임이 아니고 토론문의도 보면 저희 대선 정책까지 나온 내용들이에요. 보면 거의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일단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책임 장관제를 말씀하셨고, 장관 책임제 사실상 내용은 대동 소개하더라고요. 뭐 차이가 없고요.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리와 장관이 책임을 붙이려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정 철학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확한 정치적 공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보면 아까 말한 시정관이라는 말을 표현하셨죠. 이제 그런 결국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말씀 드려볼게요. 다 준비이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장관과 김동연 부총리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굉장히 신변을 요구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장관과 총리는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정확한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정치적 공관자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상으로 볼 수 있다. 관료들의 소외돼서 관료들의 국정이 장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의 이제 그력에서는 이제 장관과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좀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각 부처에 있는 소속된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뼈저리기 때문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행정관에서 각과가 지가 직접 내려가기도 합니다. 장관은 후속 보고를 받는 거예요. 청와대 지휘사항입니다. 또 장관이 예산은 이미 기재부에 조정되어 있고 인사는 인사처,
조직은 행안부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관련 정책을 써하는 건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정보도 있어요. 조문이 행안부에 묶여 있고 예산이 비제비에 묶여 있고 또 공무원 인사처에 묶여 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재편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도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는 전부 중앙정부가 이 세계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푸는데 막 상당시 걸립니다. 상당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무 제도를 푸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관련해서 공무원 복무제도 푸는데 1년 반 걸렸어요. 코로나 딱 시점 이렇게 늦게 가면서 그만큼 각 부처에서 이런 상황에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구조 체제가 지금 현재 체제라는 거죠. 정부 구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이 자기 부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세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상당 부분 장관한테 이의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확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켜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요한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제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뭔가 사업 정책을 내놓고 딱 해요. 비제비에 대해서는 이다래요.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 두 번째 이제 관료개혁은 좀 마음에 드시죠. 예, 특별히 성공의 필수 조건이 하겠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관료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미리 여기는 전부 관료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폐지를 이야기하고 능력 없는 관료들은 다시 조직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지휘단을 구성을 해서 관리 지휘단을 재편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효율적인 행정체계 개선에서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의 권력 집행 이야기 나오는데 부처 간 권력 집행의 핵심은 국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판단과 시대 요구에 맞게 이런 부채가 선것 같습니다. 이걸 권력에다 맡기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치경찰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기능과 정부 조직 대표는 기능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서강국의 발전이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이게 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포함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민 분명을 위해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기능을 서민 대출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기능 부분도 같이 좀 정부 조직에 고려를 해야 되는 아닌 거고요. 신입생 부처 서울대 잘했으면 오재익 교수 보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등이 기재부입니다. 2등이 검찰청.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보시고 또 정부 여당이라 하면 각 부처의 권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살펴서 전환을 좀 분산시키고 좀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국무회의 이상 강화 문제는 분명히 많이 이야기 나오고 한마디만 안 드리면 감사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돼야 됩니다. 지금 이건 현재 부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원이 정확한 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결국 행정부를 통제하는 상황이 뭐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확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원 국가 독립기구로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의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통제를 받는 국회의 감사원 기능이 허가되는 이미 국회도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그 기능을 일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국회 기관에서 감사원은 국회로 기관에서 거기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 저희 입장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고요. 이렇게 급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사실 내각을 구성했을 때 그 장관이나 이 내각 구성요인 되신 분들이 국정 철학을 공유해서 국정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사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 책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몇 가지 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관료 개혁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 개혁을 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이력부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 얘기가 선생님 와닿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위상 강화를 얘기하면서 특히 감사원 기능을 조정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명백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느 날 실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기재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민족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 기능 이동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장관의 모델 중에 박영선 전 장관과 김병민 부총리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궁금한데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 마지막 그냥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 한 분 정도 받고 박상철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마감해서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기자도 있고 네, 오마이뉴스 박수 주세요. 그냥 예, 마이크 좀 있어요 혹시?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수입니다. 이게 사실 좀 캠프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랑 좀 연결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이근영 선생님 북한 얘기하시는 거는 좀 재밌게 들었는데 차기 정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선 공약 혹은 국정 과제로서 그런 행복이라는 지표를 좀 더 명확하게 공식화해야 된다고 지금 연기를 두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책임 총리제, 뭐 장관 책임제, 관료 문제 등등을 볼 때 결국에는 이게 좀 개헌 문제랑 이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더 먼저다 개헌보다는 그래서 개헌에 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혹시 좀 향후 뭐 당과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개헌 의제가 조금 더 공식화되는 측면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근영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박상철 교수님 답변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멘트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지금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전체적인 혼란과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동한 세상을 보는데 과거와 달리 그동안에는 이 개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데 괜찮습니다. 부산의 사례 보듯이 구체적으로 국가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누구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개헌 문제는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전섭 위원장께서 백인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통합이라는 말을 캠프 쪽에 던지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6월달부터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겠다기보다도 좋은 것을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제가 이제 짤막하게 아까 이야기 안 하는 부분하고 마무리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집권당의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집권 방식의 새로운 방식을 구하는 창출해야 될 부분이 이제 거대 여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약 180석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다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이 워낙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 또 두
가지로 어떻게 해야지 정치 효능이 커질 것인가 라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패권적 객파의 존재가 있으면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많은 버스 다 찼으니까 그냥 가자라는 식의 마음이 그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강해진 오픈 프라이머리, 약해진 정당이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씁니다만은 그 부분이 그전에는 최장식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정당 정치 중심으로, 정당 정치만 잘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게 됩니다. 4.19라든가 뭐 과거 동학혁명을 빼더라도 4.19, 6.15항쟁, 촛불혁명,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국 전통을 감안한다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현상이다. 정당이 강해진다고 보더라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느꼈겠지만 아름다운 패자라는 것이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데 이 선거인단 제도가 미국 제도, 제가 이제 가장 저 직함 중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미국 헌법 개정인데 미국 제도를 볼 때마다 느낀 것이 우리의 지금 선거인단 제도는 이건 모작이다, 잘못된 모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번 여기서 끝나고는 여야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참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그 지방 분권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캠프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분권화는 그냥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있는 곳에는 다 헌법이 있다. 지방 헌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례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정말 균형과 분권이라는 것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좀 격상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헌 문제는 사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4.19 이후에도 헌법 바꿨고 6.15항쟁 이후에도 바꿨고 촛불혁명 이후에도 바꾸려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하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또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권, 새로운 수요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재명 후보 그걸 이야기한 순간 자기의 정책 그 아젠다에 오히려 저는 지장이 있다고 보고, 통합정부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딘가는 정쟁에서 벗어나서 여야가 차기 보고 나간다 하면은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이 동의해주면 어쨌든 여야가 거대 정당 운영 방식하고 통합정부라는 부상도 있을 경우 개헌 문제는 그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입니다. 네, 오늘 그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심도 있는 발제와 또 심도 있는 토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쭉 토론, 저희가 10월 3일은 개혁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데요. 대선 전까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이재명 그 정부가 많이 구성된다고 하면 이재명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감론과 철학과 거기에 따른 어떤 실행 계획, 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좀 마련하면서 또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또 11월 3일 토론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